지하철 플랫폼 바닥에 떨어진 노란 수첩을 집어든 순간 제 손끝이 얼어붙었죠. 접촉 금지라는 글씨가 진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5해 동안 매달 500만 원을 보냈는데 제 손주들은 왜 이토록 초라한 몰골로 떨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 글씨 옆에 제 아들 이름이 낯선 필체로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아이의 이름을 누군가가 지금까지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손주 둘 중 하나는 우리 집 피가 아니라는 말까지 들려왔죠. 그날 지하철 플랫폼에서 진실이 터지기까지 저는 몰랐어요. 5해 동안 내 돈을 갈아 삼킨 사람이 누군지,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바로 그 자가 그 자리로 걸어오고 있었다는 걸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아이들을 처음 봤을 때 제 심장이 어디로 떨어져 나간 것처럼 멎어버렸어요.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 웅성거림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바닥은 축축한 먼지가 고여 있는 듯 했죠. 그런 공간 한가운데 제 손주 둘이 서로 손을 꽉 붙잡은 채 서 있었어요. 헐렁한 패딩은 지퍼가 반쯤 부서져 있었고 운동화는 뒤축이 닳아 제발 드러날 만큼 벌어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입은 그 복장이 제가 5해 동안 며느리에게 보낸 돈과는 너무도 다른 현실이었죠. 큰아이는 단말기 앞에서 손에 쥔 교통카드를 다시 찍고 있었어요. 흔들리는 손등 위로 형광등 빛이 차갑게 비쳤죠. 그 카드에서 아무 반응이 없는데도 아이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마치 실패가 자신 탓이라도 된다는 듯 잔뜩 움츠려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부터 숨이 제대로 들이마셔지지 않았어요. 목 안쪽이 조여오듯 답답하고 숨이 들이쉴 때마다 오래된 먼지가 폐 깊숙이 들어오는 것처럼 따가웠어요. 동생은 형 뒤에서 작게 웅크린 채 사람들 틈을 살피고 있었어요. 무서움이 아니라 익숙한 공포였어요. 이런 상황을 반복해 본 아이들이라는 느낌이었죠. 두 아이의 눈동자는 너무 조용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 나이대에서 나올 수 없는 공기였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조용하고 지나치게 위축돼 있었어요. 저는 손잡이를 붙잡고 아이들 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어요. 발끝이 바닥에 미세한 먼지를 밀어내는 느낌이 생생히 느껴졌어요.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아이들이 제 얼굴을 보고도 웃거나 인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그저 서로의 소매를 움켜쥔 채 몸을 뒤로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죠. 제가 무서운 사람이기라도 한 것처럼요. 아니, 무서운 사람이라고 배운 아이들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가방이 흔들리면서 작은 아이의 노란 수첩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바닥에 닿는 순간 딱딱한 표지 모서리가 벌어지고 몇 장의 페이지가 펼쳐졌어요. 그 노란 수첩은 제가 사준 거였죠. 제 아들이 손주 안고 좋아하던 그날 제가 직접 사서 스티커 붙여줬던 수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서리가 찢기고 스티커는 반쯤 뜯겨 있는 몰골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허리를 숙여 그 수첩을 집었어요. 손에 닿자마자 이상하게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마치 이 수첩을 만지는 순간 과거와 현재가 뒤틀리는 느낌이었어요. 넘겨져 있던 페이지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와 그 옆에 더 진하고 더 세게 눌러 쓴 글씨가 있었어요. 할머니한테 가지 말기. 보이면 도망가기. 말하면 안 됨. 그 아래 필체가 완전히 다른 글씨로 짙게 적혀 있었어요. 접촉 금지. 걸리면 끝난다.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써서 아이들에게 시킨 건지, 아이들은 왜 이 글씨대로 행동한 건지
머릿속이 순식간에 새까매졌어요. 그때 아이들 뒤에서 며느리 세정이 나타났어요. 머리는 정리되지 않은 채 흘러내려 있었고 코트는 오래된 먼지 냄새가 날 것처럼 구겨져 있었어요. 첫눈에 봐도 삶이 망가진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제 눈을 보자 세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동자가 흔들렸고 숨이 끊어진 듯 잠시 멈추더니 곧바로 제 시선을 피했어요. 도망가고 싶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그 순간 느꼈어요. 이 여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구나. 그게 단순한 숨김이 아니라 절대로 밝혀지면 안 되는 종류의 비밀이라는 것도요. 큰아이는 세정을 보더니 갑자기 작게 속삭였어요. 저는 입모양만 봤어요. 삼촌 오면 안 돼. 삼촌. 그 단어가 제 몸을 찌르듯 들어왔어요. 아직 등장하지도 않은 인물의 그림자가 플랫폼 위를 덮는 것 같았어요. 말숙이라는 제 이름 위로 차가운 공기가 쓸리고 지나갔어요. 그 순간 아이가 저를 보며 움찔했어요. 그리고 수첩 쪽으로 눈이 떨어졌죠. 제가 수첩 속 글씨를 읽었다는 걸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작은 아이는 당장 가방을 끌어안으며 뒤로 물러났어요. 마치 제게서 도망쳐야 한다고 배운 사람처럼요. 저는 그 모습에서 알 수 없는 뒤틀린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도 아니고 단순한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복잡한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인 울컥임이었어요. 5해 동안 보낸 돈, 제 아들이 남긴 이름, 손주들의 초라한 모습, 수첩 속 글씨, 삼촌이라는 말. 이 모든 조각들이 끼워 맞춰지기 시작하는 순간 제 뒤쪽에서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정이 숨을 들이마셨고 아이들의 손이 동시에 떨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보지도 않았는데도 심장이 먼저 알아버렸어요. 지금 이 자리로 오고 있는 사람이 내 5해를 통째로 갈아먹은 그 인간이구나. 그 직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등골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뒤에서 울리는 발소리를 듣는 순간 몸이 먼저 굳어버렸어요. 전철 플랫폼 바닥을 질질 끄는 신발 소리였죠. 가볍지 않았어요. 술에 절어 휘청거리는 사람 특유의 무거운 리듬이 섞여 있었어요. 그 소리가 아이들 쪽으로 다가오자 둘은 동시에 몸을 움츠렸어요. 큰아이는 동생을 뒤로 숨겼고 동생은 형 옆구리에 얼굴을 파묻었어요. 숨조차 조용히 참는 모습이었죠. 세정의 얼굴은 젖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이 굳어붙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 눈동자에 떠오른 공포는 제가 평생 보아온 어떤 두려움보다도 더 날카로운 것이었어요. 저는 뒤를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처음 보는 순간 왜 아이들이 그렇게 벌벌 떨고 있었는지 바로 알았어요. 세정의 남동생. 저는 그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그의 모습 하나하나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대놓고 뿜어내고 있었어요. 턱 아래로 이어지는 문신이 목덜미 끝까지 번져 있었고 무스 같은 걸 잔뜩 바른 머리는 번들거렸어요. 외투는 어깨 한쪽이 찢어져 있었고 손에는 금반지들이 반짝거렸어요. 눈은 피곤과 약에 절은 사람처럼 충혈돼 있었죠. 그는 우리 쪽으로 걸어오더니 아이들을 보는 순간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어요. 여기 있었네. 도망은 못 가네. 아이 둘은 동시에 몸을 바짝 움츠렸어요. 큰아이는 형인데도 동생 손을 꽉 잡은 채 남동생의 시선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머리를 숙였어요. 저는 못 참겠다는 듯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누구십니까? 그의 눈이 느릿하게 제 얼굴 위로 올라왔어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그 눈빛에는 예의도 인간적인 감정도 없었어요. 오직 계산과 불쾌함 그리고 짜증만 있었죠. 아,
그 유명한 시어머니시네. 500씩 보내신 분. 그는 입술 한쪽을 비틀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마음속을 긁어버리는 것처럼 개운치 않았어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 돈 어디로 갔죠? 왜 아이들이 이 모양입니까? 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몰라요. 다 썼으니까. 그게 뭐 어때서? 저는 순간 숨이 끊어질 뻔했어요. 뭐라고요? 그 인간은 진짜 대수롭지 않다는 듯 플랫폼 난간에 손을 툭 걸치고 말했어요. 그 돈이요? 애들 엄마한테 준 줄 아셨겠지만 제가 조금 필요해서 빌렸어요. 빌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500씩 5회를 그걸 다 빌렸다고요? 그는 코웃음을 쳤어요. 아유, 빌렸다고 했잖아요. 갚으면 되는 거죠. 남동생은 그런 말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들에게 손을 뻗었어요. 와라.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아이들은 즉시 뒤로 물러섰어요. 큰아이는 아예 제 뒤로 숨어버렸어요. 동생은 손을 떨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저는 남동생의 손을 노려보며 앞을 막아섰어요. 애 손 대지 마요. 그 인간은 제 몸을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말아 올렸어요. 아, 시어머니가 참 용감하시네. 근데 그는 저에게 한 걸음 바짝 다가왔어요. 이 애들은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애들이고요. 돈을 누가 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숨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정이 그제야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잠깐만 그만해. 남동생은 비웃듯 한 손을 들어 세정을 밀쳐냈어요. 세정이 벽 쪽으로 휘청거리며 부딪혔어요. 아이 둘이 동시에 엄마 쪽으로 손을 뻗었지만 남동생의 그림자가 워낙 크게 뒤덮고 있어 움직이지 못했어요. 저는 세정에게 다가갔어요. 왜 말 안 했어? 왜 이런 인간이 아이들한테? 그때 남동생이 말을 끊듯 소리쳤어요. 애들 데리고 갈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 껴들지 마요. 진짜로. 플랫폼이 공기가 확 변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우리 쪽을 보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장면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누군가는 멈춰서서 숨을 들이마셨고 어떤 이는 조용히 아이들에게 시선을 두고 있었어요. 남동생이 아이들에게 다가오려는 순간 작은 아이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저를 붙잡았어요. 할머니 삼촌 오면 우리 아빠처럼 돼. 저는 순간 정신이 아찔해졌어요. 뭐라고? 아빠처럼? 남동생의 얼굴이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조각이 한 번에 이어졌어요. 수첩의 글씨, 500씩 5회 동안 사라진 돈, 세정의 공포, 아이들의 떨림, 아들 죽음의 이상한 정황들, 남동생의 지금 이 얼굴,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구나. 그 인간이 아이들 쪽으로 다시 손을 뻗었어요. 와, 당장.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이 둘을 뒤로 감싸 안으며 플랫폼 한가운데 버티듯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평생 사용해 본 적 없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 애들 다신 당신 손에 안 가요. 남동생이 한쪽 눈썹을 비틀며 웃었어요. 그럼 시어머니가 키우게? 좋아요. 그럼 돈 내놔요. 무슨 돈? 그는 목을 비틀며 말했어요. 이 애들 팔린 몸이에요. 내가 정리한 빚이 얼만데. 당신 아들 때문에 시작된 거. 지금은 이 집 애들까지 걸려 있어요. 순간 제 눈앞이 새하얘졌어요. 그리고 제 심장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세정은 바닥에서 떨며 울고 있었고 아이들은 제 손등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었고 남동생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누군가가 놀라 소리친 듯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신고했어요. 경찰 온대요. 남동생의 눈동자가 번쩍했어요. 지금
여기서 그는 갑자기 욕을 내뱉으며 아이들 쪽으로 뛰어들었어요. 저와 아이들 사이가 단숨에 좁혀졌어요. 저는 아이들 두 팔을 잡아 뒤로 밀치고 그 앞을 몸으로 가로막았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죽어도 이 자식에게는 못 준다. 그 생각 하나로 버티고 있었어요. 남동생이 제 어깨를 움켜쥐려는 순간 영무원 셋이 달려왔고 뒤에는 경찰 둘이 뛰어오고 있었어요. 세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제 뒤에 꼭 붙어서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5회를 통째로 집어삼킨 비극이 지금 이 자리에서 완전히 터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경찰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남동생의 얼굴은 짧게 일그러졌어요.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도망칠지 잡힐지 아이들을 끌고 갈지 그 불안한 순간 동안 몇 가지 생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아이들 쪽으로 꽂히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하게 떨렸어요. 저 인간은 도망치지 않을 거라는 걸, 지금이라도 아이들을 붙잡고 어떻게든 데려가려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두 팔을 벌려 아이들을 뒤로 감쌌어요. 작은 아이가 제 등 뒤에 얼굴을 묻었고 큰 아이는 저와 동생을 모두 감싸듯 제 옆으로 붙어 섰어요. 애들이 무서워서 울지도 못하는 소리가 등에 닿아 떨림으로 느껴졌어요. 남동생은 씩 웃었어요. 애들, 여기서 끝낼까? 그 한마디에 저는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 말 속에 담긴 끝낸다는 의미는 5해 전 아들 사건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날 아들이 사고로 죽었다는 말만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쩌다 그런 일이라고 했지만 저는 항상 마음 어딘가에 찝찝함을 안고 있었어요. 남동생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온 순간 제 가슴이 심하게 요동쳤어요. 경찰이 다가오자 남동생은 제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저를 밀치려는 게 아니라 제 뒤에 있는 아이들을 잡기 위한 손짓이었어요. 저는 한 발 앞서 그의 손목을 잡아 끌었어요. 제 힘으로는 당연히 버티기 힘들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도 팔이 무겁게 버티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 건드리지 마.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크게 목소리를 낸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제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남동생이 손목을 비틀며 저를 밀쳤어요. 저는 몸이 뒤로 흔들렸지만 아이들 쪽으로 또 손을 뻗는 걸 보고 두 손으로 그를 붙잡았어요. 경찰이 다가오자 남동생이 고개를 옆으로 틀었어요. 그러더니 입에서 아주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아, 진짜 귀찮게 하네. 시어머니가 여기까지 와서 난리를 치네. 저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어요. 난리가 아니라 내가 저지른 짓이 난리야.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죽은 아이 이름을 수첩에 적었어? 왜 애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제 말이 끝나자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어요. 순간적으로 감추려 했던 어둠이 드러나는 느낌이었죠. 경찰 둘이 남동생 쪽으로 다가가자 그는 손을 저쪽으로 휘저으며 소리쳤어요. 이 애들 내 조카거든요. 집안일에 경찰이 왜 껴? 할머니가 미친 거예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세정을 보고 누군가는 저를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죠. 그러나 세정은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에서 피가 완전히 가신 채 손등만 떨리고 있었어요. 한 경찰이 세정에게 물었어요. 저분이 아이들 보호자인가요? 세정은 숨을 삼켰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대답을 해야 했지만 그 대답 하나로 모든 게 바뀐다는 걸 알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때 남동생이 세정 쪽으로 고개를 틀며 눈을 치켜떴어요. 쌀쌀한 협박이 그 시선에 그대로 담겨 있었죠. 누나 말 잘해.
지금 헛소리하면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끝나.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었어요. 집에 있는 사람들. 그 말로 모든 퍼즐이 다시 흔들렸어요. 세정이 왜 5해 동안 침묵했는지, 왜 돈이 없어도 제 연락을 피했는지, 왜 아이들이 이 지경이 됐는데 아무 말도 못했는지, 왜 아들의 죽음에 대해 이상하게 모호하게 말했는지,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세정에게 다가갔어요. 세정아 말해. 너 이 인간한테 협박받았지? 세정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1번, 2번, 3번. 그리고 천천히 눈물이 고였어요. 남동생이 제 쪽으로 달려들 듯 몸을 돌렸지만 경찰이 그를 팔목 잡아 세웠어요. 그 순간 세정의 입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애들네 애들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무슨 말이야? 세정이 떨리는 눈으로 저를 봤어요. 그러고는 한 글자씩 짜내듯 말했어요. 둘째는 내 동생이 만든 애예요. 공기가 완전히 멈춘 것 같았어요. 플랫폼 전체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아이 둘 중 하나가 아들의 피가 아니라 저 악마 같은 인간의 피였다니. 남동생은 갑자기 세정을 향해 발을 들었어요. 경찰이 그를 잡아 세우지 않았으면 지금쯤 세정의 뺨이 찢어졌을지도 몰랐어요. 누나 미쳤어. 왜 그걸 말해? 세정은 울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만 좀 해 제발. 이제 좀 놓아줘. 저는 몸 전체가 진동하는 것 같았어요. 제 안에서 들끓는 분노와 공포 그리고 충격이 순식간에 한 덩어리가 되어 올라오는 느낌이었죠. 둘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닌 이 인간의 아이였다. 그 순간 큰아이가 울음을 참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가 말하면 엄마 죽는다고 해서. 저는 아이 2팔을 바로 끌어안았어요. 아이들의 몸이 너무 가벼웠어요. 5해 동안 무슨 일을 겪으며 살아왔는지 그냥 앉는 것만으로도 느껴질 만큼 경찰 2명이 남동생의 팔을 잡아 뒤로 젖혔어요. 그는 씩씩거리며 소리쳤어요. 이거 누나가 다 한 거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빚은 누나가. 조용히 하세요. 경찰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동생은 바닥을 발로 차며 날뛰었어요. 아이들이 그 소리에 몸을 바짝 움츠렸죠. 그리고 세정이 그 난동과 소란 속에서 작게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어요. 그 사람, 오빠 죽였어요. 제가 들은 말 중 가장 잔혹한 문장이었어요. 제 무릎이 흔들렸어요. 플랫폼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처럼 어지러웠어요. 뭐라고? 세정은 울음을 삼키며 턱을 떨어뜨렸어요. 사고 아니었어요. 그날 오빠, 우리 집 온 빚쟁이들하고 내 동생이랑 몸싸움 났어요. 플랫폼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춘 채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경찰도 영무원도 지나가던 시민도 모두 조용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세정은 2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 얼굴을 묻고 울부짖었어요. 그날 오빠 우리 지키려고 맞았어요. 밀려서 넘어졌는데 머리를 부딪혀서. 저는 순간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들이 왜 그렇게 갑자기 죽었는지, 왜 그날 사건이 그렇게 어수선했는지, 왜 세정이 장례식장에서 울다가 갑자기 입을 막고 어딘가로 사라졌는지도 모두 이해되어 버렸어요. 내 아들은 죽은 게 아니었구나. 죽임을 당한 거였어요. 플랫폼 위 공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남동생이 입술을 깨물며 소리쳤어요. 아니라고 했잖아. 그건 사고라고 했잖아. 저는 그 인간을 향해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넌
사람도 아니야. 세정의 울음이 플랫폼 바닥에 번져가고 있었어요. 그 울음은 단순한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누군가가 오랫동안 눌러놓은 뚜껑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울음이었죠. 사람들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눈을 크게 뜬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죠. 경찰 둘은 남동생의 양팔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 인간은 계속 몸을 비틀며 세정 쪽으로 욕을 퍼부었어요. 입 닥치라고 했잖아. 내가 다 뒤집어 쓴다고 했잖아, 누나.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치가 떨렸어요. 저 인간에게 가족이라는 말은 오로지 이용하고 짓밟는 대상에 불과한 것 같았어요. 세정은 바닥을 붙잡고 있었어요. 손톱이 갈라질 만큼 바닥 타일을 긁고 있었죠. 그녀의 울음 사이로 작은 아이가 벌벌 떨면서 말했어요. 엄마 아프게 하지 마. 삼촌 제발 그만해. 저는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가만히 감싸며 말없이 안아줬어요. 그 아이의 손이 너무 작고 너무 차가워서 제 심장이 저절로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큰아이는 이를 꽉 물고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작은 아이가 울면 큰아이는 항상 울음을 참으며 동생을 안아주는 타입이었죠. 그 모습이 짐작돼서 저는 더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였어요. 경찰 중 한 명이 남동생에게 서류 같은 걸 내밀며 말했어요. 신분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폭행 시도 있었고 아동 위협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남동생은 짜증스러운 듯 고개를 획 돌렸어요. 애들 내가 키운다니까. 왜 자꾸 난리를 쳐. 누나가 다 맞는다고 했는데. 그 순간 세정이 울다 멈춘 사람처럼 숨을 삼켰어요. 눈이 커지고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죠. 내가 뭐라고 했다고? 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동생은 멍청한 웃음 같은 걸 지었어요. 아니, 키우라고 했잖아. 애 아빠 죽고 나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정의 손이 바닥을 딱 짚었어요. 그런 다음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긴 게 아니라 분노에 가라앉은 목소리였어요. 내가 내 애를 당신한테 키우라고 했다고? 남동생은 눈을 피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애를 맡겼다고? 세정의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그 속에는 5해 동안 매일 무너진 사람이 처음으로 다시 서는 흔들림이 있었어요. 남동생이 당황해서 시선을 돌리려는 순간 세정이 빠르게 다가가 그의 옷깃을 잡았어요. 그날, 오빠 죽던 날, 당신 뭐라고 했어? 내가 입 다물면 애들 지켜준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이렇게 된 거야. 남동생의 입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건 그땐 어쩔 수 없었잖아. 세정이 울부짖듯 말했어요. 오빠 죽인 애들 말고 당신이 오빠 밀었잖아.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마셨고 경찰까지 멈춰섰어요. 저는 심장이 손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내려앉았어요. 남동생은 얼굴을 찡그리며 세정을 밀치려 했지만 경찰이 더 강하게 잡아 눌렀어요. 아, 진짜 미치겠네. 그날 그냥 밀쳤지. 근데 그걸로 죽을 줄 알았어. 제 귀에 그 말이 박혔어요. 그날 그냥 밀쳤지. 밀쳤다. 아들이 밀려서 넘어져서 죽은 거였다. 누구도 아닌 이 인간의 손에 밀려서. 세정은 거의 기절할 듯 울며 말했어요. 오빠 말렸잖아. 도망치라고 했잖아. 근데 당신이 오빠 밀었잖아. 제가 비틀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어요. 다리가 흔들리고 눈앞이 흐려질 만큼 충격이 컸어요. 남동생은 미친 듯 웃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누나가 이제 와서 별소리를 다 하네. 그날 난 멈추기만 했어도
경찰이 그의 입을 막았어요. 지금 그만 말하십시오. 그 인간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어요. 나만 잡아가면 끝날 것 같아? 빗다 누나 이름인데. 애들 누나 아니면 못 데려가. 이 집은 끝났어. 그 말에 세정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빛 하나가 그녀의 눈 안에서 반짝였어요. 결단의 빛이었어요. 세정이 떨리던 손을 크게 벌리며 아이들 앞에 서려고 했어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다가가면서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다 잘못했어. 이젠 절대 못 가져가. 남동생이 몸부림쳤어요. 누나, 입 닥쳐.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그가 소리치는 동안 세정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찢어져 있었어요.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애들, 제발 살려주세요. 경찰은 남동생을 완전히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는 욕을 내뱉으며 발을 차고 바닥에 몸을 비틀었어요. 누나, 입 다물라고 했잖아. 다 같이 죽자. 다 같이. 경찰이 그를 끌어냈어요. 지하철역의 바닥을 질질 긁히며 끌려가고 있었죠.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세상 모든 눈이 이 혼란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천천히 아이들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큰아이가 제 옷자락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이제 어디 가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울었어요. 저는 그 아이의 따뜻한 눈물을 느끼면서 가슴속에서 오래된 결심이 거의 폭발하듯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이제 이 지옥 같은 5회를 끝낼 시간이었다. 남동생이 끌려나가는 동안 플랫폼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웅성거림, 경찰의 짧은 지시, 영무원의 당황한 표정, 그 전부가 어지럽게 섞여 있었지만 저에게는 단 하나의 장면만 또렷하게 보였어요. 바닥에 엎드리듯 주저앉은 세정,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떨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울고 있는 아이 둘. 저는 그 장면을 보는데 마음이 정말로 찢어지는 듯 했어요. 어떤 분노도 어떤 복수심도 그 순간만큼은 아이들 울음을 덮지 못했어요. 큰아이가 갑자기 제 품으로 달려왔어요. 턱이 떨리고 있었고 숨이 끊어질 듯 짧게 짧게 들어오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렸죠. 할머니, 우린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 말에 제 손이 절로 떨렸어요. 죽을 뻔했다는 단어가 너무 익숙한 듯 나온 게 더 무서웠어요. 이 아이들은 아마 이미 여러 번 비슷한 위협을 겪어왔을 거예요. 작은 아이는 큰형 허리 뒤에 숨어 저를 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삼촌이 엄마 죽이고 우리도 버린다고 했어. 그 말에 무릎이 풀리는 줄 알았어요. 숨을 들이쉬는데 폐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어요. 내가 보낸 돈이 이 아이들 삶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이 지옥을 유지시키는 연료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경찰 2명이 세정에게 다가와 신분 확인을 요청했어요. 아이들 보호자분 맞으시죠? 세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얼굴은 울음에 젖어 붉게 부어 있었고 눈은 초점 없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경찰이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동 안전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입니까? 폭력, 금전 갈취, 협박 모두 신고하실 의향 있으세요? 세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음을 더 크게 터뜨렸어요. 저 그동안 말도 못했어요. 애들 지키려고. 그 말은 핑계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었어요.
그냥 살아남기 위해 버티던 사람이 처음으로 숨을 내쉬듯 터뜨린 울음이었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보호하겠습니다. 두 아이와 보호자분 모두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에 아이들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어요. 그러나 그 조그마한 완화 속에 얼마나 많은 공포가 남아있는지 저는 손끝만 스쳐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남동생이 끌려가며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 누나, 입 다물라고 했잖아. 이제 다 끝났어. 너도 죽었어. 다 죽었어. 이 집은 경찰이 그의 입을 억지로 막아 끌어갔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 마지막 부분이 제 가슴에 깊게 박혔어요. 아들 죽인 건 나만 아니야. 그 순간 세정의 몸이 한번 크게 흔들렸어요. 저는 심장이 식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 죽음에 또 누가 관여한 거야? 세정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세게 깨물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저는 다가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세정아, 말해. 나 이제 들을 준비됐다. 아이 둘은 제 뒤에 꼭 붙어서 한치도 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 작은 손끝에서 두려움이 진동처럼 느껴졌어요. 세정은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더니 턱을 떨어뜨리며 말했어요. 그날 오빠는 우릴 지키려고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내 동생이랑 몸싸움 나고 세정은 울음을 삼키느라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몸이 떨렸지만 그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세정이 이어 말했어요. 오빠, 넘어졌는데 뒤에서 또 밀었어요. 그리고 그걸 지켜본 사람이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위로 올라와 제 얼굴을 찔렀어요.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사람 아니었어요. 저는 숨을 멈추며 속삭였어요. 누구냐? 세정은 입술을 깨물고 말했어요. 아이들, 둘째 아빠예요. 그 말이 터지는 순간 저는 잠깐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둘째 아이의 친부, 그 사람이 아들 죽음에도 관여했다는 말이었다. 저는 벽에 손을 짚었어요. 피가 식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바닥이 흔들리고 중심을 잡기 어려웠어요. 그때 큰아이가 제 겉옷을 붙잡으며 울먹였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 말고 할머니한테 갈래. 저는 그 말에 눈물이 저절로 고였어요. 심장이 쥐어짜이듯 아파왔어요. 엄마 말고 할머니한테 갈래. 그 말은 5해 동안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단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말이었어요. 경찰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할머니 맞으시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아이들 임시보호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정황상 가장 안전한 쪽은 할머니 쪽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깊이 들이마셔졌어요. 그리고 단 하나의 결심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네, 제가 데려갑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와 달리 단단하고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세정은 그 말을 듣고 미세하게 고개를 떨궜어요. 울음이 다시 올라오는 얼굴이었지만 이번엔 말리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 둘을 끌어안았어요. 두 아이가 저를 꽉 안았어요. 그 온기 속에 이 작은 생명들이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 5년 동안 제 아들의 진짜 진실은 단 한 번도 드러난 적 없었다는 걸. 그리고 지금 내가 두 아이와 함께 그 지옥의 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걸. 경찰들이 남동생을 끌고 나간 뒤에도 플랫폼은 여전히 어수선했어요.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우리를 둘러싼 채 조용히 웅얼거리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저런 사람들 많아 요즘 하고 말했고, 누군가는 아이들 얼굴을 보고 고개를 저었죠.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눈앞의 세정만 또렷해 보였어요. 세정은 바닥에 무너진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었어요. 눈물로 젖은 손등을 허벅지에 비벼 닦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그 떨림이 오히려 지금까지 그녀가 얼마나 목을 죄이며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그녀 앞에 다가갔어요. 아이 둘은 제 손을 꼭 잡고 따라붙었어요. 둘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세정아. 제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어요. 세정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저 두 손을 더 꽉 쥔 채 떨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 바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차가운 타일이 무릎을 찔렀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각도 없었어요. 세정아, 아들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말해줘. 그 말에 세정의 어깨가 갑자기 크게 흔들렸어요.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몸 밖으로 그대로 들렸죠.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천천히 들었어요. 그 눈빛은 죄책감과 공포와 피로가 뒤엉켜 더 이상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하면 어머니가 저를 죽일 것 같아서. 저는 숨이 멎었어요. 왜 내가 널 죽여? 세정은 고개를 가볍게 흔들었어요.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들, 어머니 아들을 제가 지키지 못했잖아요. 아니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그녀는 입술을 물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저는 몸이 굳어버렸어요. 숨을 들이쉬는데 폐가 조여드는 듯 했어요. 그날 오빠가 집에 왔어요. 저희 집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세정은 턱을 떨었어요. 남동생 그 인간이 또 돈을 요구했어요. 오빠가 화가 나서 나가라고 소리쳤고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그 인간이 오빠를 밀었어요. 사람들 웅성거림이 뒤에서 크게 들렸어요. 누군가 헉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뒤였어요. 세정이 다시 말했어요. 오빠가 넘어지니까 그 사람이 둘째의 아빠가 오빠를 또 밀었어요. 제 눈앞이 새까맣게 흔들렸어요. 둘째의 아빠, 오빠를 또 밀었다. 사고가 아니었다. 저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어요. 손끝이 떨리고 눈이 흐려지고 세상이 기울어지는 듯 했어요. 세정은 울음을 삼키며 말했어요. 그 사람, 저랑 한때 잠깐 관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돈 문제에 휘말려 있었고 남동생이랑도 엮여 있었어요. 숨이 멎었어요. 아니, 멈추고 싶었어요. 그날 오빠가 둘을 말리다가 자꾸 밀쳐지고 넘어지고 머리를 부딪혔어요. 세정이 목을 감싸쥐었어요. 그리고 둘은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그녀는 입술을 떨며 죽은 사람처럼 말했어요. 입 다물고 애 키우면 살려준다고. 저는 그 말에 비명을 지르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세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머니, 저 죽을까봐, 아이들까지 버려질까봐 말 못했어요. 저는 손을 떨며 세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녀가 움찔했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 세정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아이들까지 잃을까봐. 저는 제 가슴을 붙잡았어요.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순간 큰아이가 제 옆에 와서 작게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 진짜 무서워서 그랬어요. 작은아이가 따라 말했어요. 엄마 우리 보면서 맨날 울었어. 그 말에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제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세정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완전히 무너진 자세였어요. 어머니, 저 이제 도망 안 갈게요. 처벌 받으라고 하면 받고, 애들, 어머니가 지켜주세요. 제발. 그 순간 제 마음 어딘가에 있던 분노와 증오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라앉은 자리를 채운 건 말할 수 없는 슬픔과 5해 동안의 상처였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세정아, 이제 거짓말 하지 말자. 우린 같이 이 지옥을 끝내야 한다. 세정은 바닥에 머리를 박을 듯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들은 서로 껴안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첫 번째 결심을 했어요.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마지막 한 조각까지 밝혀내겠다고. 이 아이들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플랫폼 아래에서 올라오는 바람이 제 다리 아래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야 전부가 시작된 거라고. 지하철역 안이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어느새 제 뒤에서 조금씩 흩어졌고 경찰 몇이 우리 주변을 지키고 있었죠. 그러나 저는 그 소란이 어떻게 가라앉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했어요. 심장 소리만 귀 안에서 둔탁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제 손을 양쪽에서 꼭 쥐고 있었어요. 둘이 동시에 손가락을 조이듯 잡는 그 힘이 몸 전체로 울려왔어요. 그 작고 여린 손들이 5해 동안 얼마나 많은 공포를 견뎌냈는지가 손끝으로 그대로 전해졌어요. 저는 세정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세정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두 눈을 감고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 뺨을 타고 말라붙었지만 그 위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경찰 한 명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어요. 아이들은 지금 보호 조치 가능하고요. 아까 상황을 보니까 가정폭력, 아동위험 정황 모두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원하신다면 임시보호 신청 바로 가능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이마시는 그 한 번의 숨이 제 안에서 커다란 결심처럼 자리 잡았어요. 아이들은 제가 데려갑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정조차 고개를 들 만큼 단단한 목소리였죠.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절차 안내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세정이 제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도망 안 갈게요. 어머니가 애들 데려가면 저는 뭐든지 할게요. 그 말은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려놓은 말이었어요. 그림자처럼 작은 소리였지만 그 말이 제 속을 파고드는 데는 충분했어요. 저는 세정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세정아, 이제 도망가면 안 돼. 우리 함께 끝내야 해. 그 말에 세정의 입술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이 다시 말했어요. 할머니, 일단 애들 데려가시고 며느님은 참고인 조사 필요합니다. 원하시면 다음 절차도 도와드리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때 큰아이가 제 손을 붙잡으며 작게 속삭였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가는 거예요? 저는 아이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아이의 눈동자 안에 불안이, 기대가, 그리고 오래된 슬픔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할머니 집에 가자. 그러자 작은 아이가 울컥 울음을 터뜨렸어요. 진짜? 삼촌 우리 못 찾아?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무도 너희 못 찾아.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가 지킨다. 작은 아이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그 아이가 내는 울음은 어린아이라기보다 버티고 버티다 무너져버린 사람의 울음이었어요. 그때 제 등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세정이었어요. 고개를 떨군 채 양손을 바지에 꼭 붙잡고 서 있었어요. 정말 용서 못 받는 거 아는데요. 그래도 애들한테는 어머니가 맞아요. 전 이제 엄마라고 부를 자격 없어요. 그녀의 말은 제 심장을 2번 내리쳤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세정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은 5해 동안 망가지고 무너진 사람이 마지막 힘으로 버티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세정아, 제가 말했어요. 너는 잘못했어. 하지만 너만 잘못한 건 아니야. 세정은 숨을 억눌렀어요. 그날 아들이 죽었을 때 내가 입 다문 것도 그 인간들 협박 때문에 그랬던 것도 내가 이제야 알겠다. 세정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어머니, 그날 전 오빠 안고 울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끌려나가고 애들 때문에 말을 못했어요. 그 말은 마치 바닥에서 올라오는 깊은 울음처럼 들렸어요. 저는 세정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가 놀란 듯 제 손을 보더니 입술을 꽉 물었어요. 우리 이제 진실 밝혀야 해. 너도 도망가지 말고 나도 도망 안 갈게. 세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가 말해주시면 뭐든지 할게요. 그때 경찰이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금 이동하실까요? 여기서 더 이야기하시기엔 장소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요. 경찰이 먼저 앞장섰고 저와 아이들 그리고 세정이 따라 걸었어요. 그때 플랫폼 반대편에서 낯선 남자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형광등 밑에서 얼굴의 절반이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세정이 그 남자를 보자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어요. 세정아, 왜 그래? 제가 물었어요. 세정은 숨을 삼켰어요. 저 사람, 그 남자가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레 길을 비켰고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경찰도 눈썹을 찌푸리며 손을 올렸어요. 저분 아세요? 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둘째, 아빠예요. 제 심장이 식는 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그가 나타난 거였다. 아들을 죽게 한 또 다른 한 사람. 그 순간 제가 마음속으로 이미 하고 있던 결심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저 사람, 내가 직접 상대하겠다. 낯선 남자가 우리 쪽을 향해 걸어오던 순간 경찰이 앞을 막아섰어요. 형광등이 그의 얼굴을 위에서 찍어 누르듯 비추고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드러난 얼굴은 어딘가 공허하게 비어 있었어요. 눈빛이 없었어요. 미안함도 두려움도 변명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얼굴이었어요. 세정은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숨이 막히는 듯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아이들도 동시에 제 옆구리를 움켜잡았어요. 마치 그 얼굴이 나타난 것만으로도
폭력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몸 전체가 잔뜩 굳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경찰이 짧게 말했어요. 접근하지 마십시오. 낯선 남자는 멈춰 섰어요. 입술이 살짝 올라갔지만 그 웃음은 사람의 표정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비틀려 있었어요. 그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며 경찰 너머로 저를 바라봤어요. 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사람이에요. 그날 오빠를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이 붉게 충혈되고 숨이 가빠졌어요.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경찰이 잠시 손을 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제 앞에 선 이 남자, 5해 동안 흐리게만 보이던 그림자의 실체를 드디어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그를 바라봤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까지 왔네. 그 말 뒤에는 어떤 뉘우침도 없었어요. 그저 일이 벌어졌으니 이제 맞서야 한다는 태도뿐이었어요. 경찰 둘이 그의 양옆을 잡아세웠어요. 지금 바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그 남자는 몸을 빼려 했지만 경찰의 손이 단단했어요. 그러자 그는 저에게 고개만 살짝 기울였어요. 그 미세한 움직임만으로도 제가 5해 동안 느껴온 불안이 한 번에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제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결국 경찰에게 끌려갔어요. 계단 위로 올라가는 동안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소름 돋는 일이라는 걸 그가 사라지고 난 뒤에야 깨달았어요. 플랫폼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형광등 아래 우리 셋 그리고 세정만 남았어요. 경찰이 말했어요. 이제 이동하죠. 여기선 할 얘기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 둘의 손을 각각 잡았어요. 두 아이가 제 손을 꽉 감싸면서 작게 숨을 흘렸어요. 5해 동안 한 번도 누군가에게 지켜진다는 느낌을 못 받은 아이들의 손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세정이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작게 끊어졌다 이어졌다 했어요. 어떤 결심을 한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오는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지하철역 밖으로 나오자 늦은 오후의 공기가 쏟아져 내려왔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깊게 들어오는데 이상하게도 그때 제 몸이 아주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공기 사이에 먼지 냄새, 차배기 냄새, 흙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그 냄새들조차 살아있다는 느낌을 줬어요. 아이 둘은 제 양옆에서 한 손에는 제 손을 다른 손으로 서로를 꽉 잡고 있었어요. 두 아이가 서로를 잡고 걷는 모습은 이 5해 동안 둘이 어떻게 버텨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줬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렸어요. 바람이 아이들 앞머리를 가볍게 밀고 지나갔어요. 세정은 뒤에서 멈춰서서 우리 셋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울다 지쳐 붉고 부어 있었지만 그 눈동자에는 5해 만에 처음으로 미세한 빛이 보였어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어요. 저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걸음을 내디뎠어요. 그 순간 세정이 뒤에서 아주 조용히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차 소리, 사람 말소리, 바람 소리만 멀리서 퍼졌다 사라지고 있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 아이 둘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작은 손들이 제 손등을 꼭 붙잡은 채 앞으로만 걸었어요. 저는 길 건너편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버스 정류장을 바라봤어요. 거기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유리벽에 햇빛이 반사되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의 평범한 풍경조차 지금은 새로운 시작처럼 보였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그 정류장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아무렇지 않은 오후 풍경 속에서 제 삶은 조용히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말도 없이 빛만 천천히 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